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 심리적 마지노선 1,400원을 넘어서 한때 1,410원 선까지 넘어섰거든요. 네.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유독 이번에 원화의 낙폭이 큰 이유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 바로 트럼프의 등장이죠. 트럼프 예. 트레이드라고 좀 여러분께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마도 트럼프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인물이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미국 경기가 더 부상할 수도 있겠다. 그럼 미국 주식 투자 더 하자 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급물살을 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미국 주식으로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또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게 또 강달러를 부추기는 거죠. 결국 강달러 현상이 전망이 됐는데 그 강달러 현상에 대한 전망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미국으로 이동했고 예. 그게 결과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또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악순환이랄까 이런 순환을 또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예. 있겠고 이게 결국 강달러 현상을 또 2년 만에 부추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전망이 내년 상반기 환율 상단을 1,500선까지 열어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확실히 그럴 것이다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물론 상단을 열어놓는다라는 말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트럼프가 실제 집권을 시작하고 정말 트럼프가 그동안에 구두로 이야기했었던 그리고 공화당이 그동안 정책 공약을 통해서 발표해왔던 그런 미국 중심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꺼내든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꺼내든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을 좀 압박한다. 중국을 압박한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행이 된다면 예.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은 더 일어나고요. 강달러 기조는 더 일어나고 이런 기조 속에서는 아무래도 강달러의 뉴노멀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외환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행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5년 1월에 집권을 하기 전에 집권을 시작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반영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도 미리 반영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지 그러니까 선반영돼서 나타난 것이지 오히려 25년에 집권을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현상들도 있어요. 생각했던 것대로 트럼프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돼서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집중적으로 올리면 다른 상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중국도 예를 들어서 보복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나름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미국에 대한 기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게 선반영돼서 강달러, 미국 주식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것이지만 이런 강달러 기조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 1,400원대의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거든요. 이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만약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구두 개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도 있고 직접 개입도 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린다면 다만 이 구두 개입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좌시하지 않는다.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 오퍼레이션을 발동시키겠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이 과도하게 확대될 거라고 한다면 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두 개입인 거죠. 네. 그럼 구두 개입이 당연히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네. 그러니까 급변등하는 이런 외환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작용은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구두 개입 혹은 직접 개입이 실제 단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은 환율 시장이 확실히
잡힐 것인가?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기조적으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구두 개입이나 직접 개입이 이 변동성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힘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달러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네. 우리나라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소위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근데 기름뿐이겠습니까? 각종 원자재, 또 원자재 중에는 식료품 원자재, 철, 비철금속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이런 각종 자원들을 대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수입해오는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럼 수입 물가가 반영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다시 자극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는 금리 인하를 순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수 경기가 좀 어려우면 금리 인하라도 단행해야 될 텐데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그리고 네. 전년 동기 대비는 2.6% 상승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예상하고 부합한 결과가 나오면서 랠리에 더 불이 붙을 줄 알았는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하고 어딘가에 무슨 미팅을 한다. 예. 근데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다. 영화를 보는데 기대를 안 하고 봐요. 네. 그럼 기대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재밌네. 뭐 예, 이런 그런 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2.5, 2.4, 2.6이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기대치가 2.6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좋은 숫자로 기대한 게 아닙니다. 아. 기대치가 만약에 2.4였는데 2.6을 발표했다면 실망했겠지만 예. 기대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물가가 다시 뛸 거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예. 기대에 기대에 부합하는 전망 실적치가 나왔지만 그게 크게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보시는 것처럼 전전월이 2.5, 2.4%였는데 예. 예. 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겁니다. 부정적인 숫자죠. 물가가 반등했으니까.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그러나 했으니까요. 전망치, 기대치 자체가 2.6%였으니까 그렇게 시장이 실망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로만 본다면 시장의 혼조세였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계속 내림세였던 국내 증시는 닷새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이 흐름이 유지가 될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물가에 관심 있는 이유는 결국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혹은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니까. 금리 미국이 12월에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를 또 동결할 것인가 또 인하할 것인가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고 한국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니까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지표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였으니까 종전에 가졌었던 12월에는 미국 금리 인하 또 추가적으로 하겠네 예. 했던 그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지표가 발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 12월에 여전히 하겠네 하는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 코스피 회복세를 그래도 견인했다라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도 해보죠. 네. 이게 개당 9만 3천 달러 선까지 올라서 이대로 10만 달러까지 개당 10만 달러까지 쭉쭉 오르겠구나 했는데 지금 소폭 낮아져서 개당 9만 달러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아래까지 내려간 모양인데 가격이 오르다가 소폭 내려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네. 코인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어떤 투자 자산의 성격 중에 투자 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심한 그 투자 자산이 이 코인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를 때 정말 끝도 없이 강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또 떨어질 때 또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변동성이 심한 그런 투자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를 때 강하게 오른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나름 수익을 봤다. 나 얼마 투자했는데 20% 30% 봤다. 그럼 나 이 정도면 수익을 받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 열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사자 하는 움직임과 팔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안 왔다. 보시는 것처럼 전전월이 2.5, 2.4%였는데 예. 예. 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겁니다. 부정적인 숫자죠. 물가가 반등했으니까. 오를 거다라고 그러나 기대했으니까요. 전망치, 기대치 자체가 2.6%였으니까 그렇게 시장이 실망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로만 본다면 시장의 혼조세였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계속 내림세였던 국내 증시는 닷새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이 흐름이 유지가 될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물가에 관심 있는 이유는 결국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혹은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니까. 금리 미국이 12월에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를 또 동결할 것인가 또 인하할 것인가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고 한국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니까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지표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였으니까 종전에 가졌었던 12월에는 미국 금리 인하 또 추가적으로 하겠네 예. 했던 그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지표가 발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 12월에 여전히 하겠네 하는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 코스피 회복세를 그래도 견인했다라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도 해보죠. 네. 이게 개당 9만 3천 달러 선까지 올라서 이대로 10만 달러까지 개당 10만 달러까지 쭉쭉 오르겠구나 했는데 지금 소폭 낮아져서 개당 9만 달러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아래까지 내려간 모양인데 가격이 오르다가 소폭 내려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네. 코인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어떤 투자 자산의 성격 중에 투자 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심한 그 투자 자산이 이 코인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를 때 정말 끝도 없이 강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또 떨어질 때 또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변동성이 심한 그런 투자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를 때 강하게 오른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나름 수익을 봤다. 나 얼마 투자했는데 20% 30% 봤다. 그럼 나 이 정도면 수익을 받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 열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사자 하는 움직임과 팔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또 오고 25년에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가 있다 하면서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미 샀던 사람들은 나 이미 수익 실현했어. 그럼 팔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많나 파는 사람이 많나 할 때마다 파는 사람이 좀 많아질 때는 상대적으로 조정되는 국면이고 예. 사는 사람이 좀 많아질 때는 더 올라가는 움직임이겠죠. 그런 흐름이 왔다 갔다 장세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궁금한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으면 이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네. 그럼 도대체 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 뭐길래 이런 전망이 나온 거예요? 일단 그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묶어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묶어두겠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양은 어쨌든 총량은 한정적인데 네. 그 한정적인 비트코인을 꽁꽁 금고에 묶어두겠다라고 하니까 예.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공급을 제약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소지가 있겠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전략적 자산은 뭐냐? 어떻게 그렇게 준비 자산으로 구축하는 것이냐?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상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있죠. 예. 예. 그 외환 보유액의 구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부가 가장 많은 비중이 달러예요. 네. 달러의 형태로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 비중이 금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외환 보유액 중에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 그런 규모로 갖고 있겠다. 이제 금, 달러, 또 비트코인 이런 형식으로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게 가격을 또 올려놓는 효과로 움직이겠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공급량, 그 전체 총량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효과에 따라서 예. 가격 상승 압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주요국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이 양극화라는 주제예요. 양극화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벌어지냐. 네.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벌어지냐.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소득 격차는 뭐냐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이들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차이 나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산해낸 지표가 지니 개수입니다. 근데 네. 그 지니 개수가 2022년에 0.324였고요. 전년 대비 0.005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니 개수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 지니 개수가 내려갈수록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 점점 평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에서 26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선진국 중에서는 뭐 중하위권인 거예요. 예. 지니 개수로 봤을 때. 그래서 소득 격차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득 관점이에요. 그러나 자산 관점에서는 자산을 보유한 자와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 다주택자와 일주택자 간의 이 자산 가치의 급등락에 따라서 사실은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